1. 완벽했던 가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고급 주택가. 3층 단독주택 앞에 벤츠 E클래스가 조용히 서 있다. 이 집의 주인은 건설업계의 거물 박 회장이었다.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며 현재는 그의 아내인 박순덕 여사가 홀로 이 거대한 저택을 지키고 있다. 70세의 박순덕 여사는 남편이 남긴 100억 원대의 부동산과 20억 원의 현금 그리고 주식까지 모두 합쳐 15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재산의 소유자다. 박순덕 여사의 하나뿐인 아들 박민수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다. 연봉만 10억을 넘나드는 그에게도 어머니의 유산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산이었다. 그런 박민수가 3년 전 결혼한 상대가 바로 윤지였다. 연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윤지는 외모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박순덕 여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완벽한 며느리였다. 윤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모시기에 전념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발 마사지는 물론이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까지 마련했다. 친척들의 잦은 모임에서도 윤지는 항상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어른들께 90도로 인사를 드렸다. 말투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존댓말을 사용했고 시어머니의 말씀에는 절대 토를 달지 않았다. 특히 박순덕 여사가 감탄했던 것은 윤지의 절약 정신이었다.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윤지는 백화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애용했고 명품백 대신 실용적인 가방을 들고 다녔다.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려고 하면 정중히 사양하며 오히려 시어머니의 건강식품비나 옷값을 자신이 내겠다고 했다. 이런 모습에 박순덕 여사는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던지 주변 지인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다. 윤지의 섬세함은 정말 놀라웠다. 박순덕 여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즉시 파스를 사다 붙여주었고 목이 따끔하다고 하면 꿀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는 절대 방해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앉아서 드라마 내용에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지어 시어머니의 오래된 친구들이 놀러오면 고급 과일과 한과를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했다. 그 친구들마저 윤지를 극찬하며 박순덕 여사에게 며느리 복이 터졌다고 부러워했다. 윤지는 또한 남편 박민수에게도 완벽한 아내였다. 남편이 수술로 늦게 들어오면 언제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피곤해하면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다. 병원 직원들과의 모임에서도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박민수의 동료 의사들은 모두 윤지를 부러워했고 박민수 역시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다. 결혼 3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일으킨 적도 없었다. 박순덕 여사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음속으로 감사기도를 올렸다. 죽은 남편이 하늘에서 좋은 며느리를 보내준 것 같았다. 주변의 다른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때문에 속병을 앓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윤지 덕분에 노년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 박순덕 여사는 은밀히 변호사와 상의하여 유산 분배에 대해서도 윤지에게 상당 부분을 남겨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렇게 효성스럽고 착한 며느리라면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편의 제사를 잘 모시고 박가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그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며칠 후부터였다. 충격적인 변화의 시작.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6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던 윤지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다. 박순덕 여사는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을 더 지켜본 결과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윤지가 갑자기 왼손을 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3년간 오른손잡이였던 윤지가 하루아침에 왼손으로 젓가락을 잡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다. 박순덕 여사가 이상하다며 물어보자 윤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최근 오른쪽 어깨와 팔목에 통증이 있어서 왼손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의 의심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윤지의 말투가 확연히 달라졌다. 3년간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던 정중한 존댓말이 어느새 반말로 바뀌어 있었다. 시어머니에게 무엇인가 부탁할 때도 예전에 조심스럽고 정중한 어조가 아니라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듯한 건방진 말투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윤지의 패션 감각이 180도 달라진 점이었다. 평소 검은색, 회색, 네이비 등 수수하고 단정한 색깔의 옷만 입던 윤지가 갑자기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화려한 원색의 옷을 입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것도 모자라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가방과 액세서리들로 온몸을 치장했다. 하루는 3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다음 날은 200만원짜리 구찌 벨트를 차고 나타났다. 박순덕 여사가 언제 그런 비싼 물건들을 샀냐고 묻자 윤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남편이 사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정작 박민수에게 물어보니 그런 물건들을 사준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박민수도 아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해했다. 윤지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말하지 않고 가계부 작성도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1만원짜리 화장품을 사는 것도 남편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던 윤지였는데 이제는 수백만원짜리 명품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들이고 있었다. 윤지의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 매운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해서 김치찌개에서 고춧가루를 빼달라고 했던 윤지가 어느 날부터 불닭볶음면과 매운 떡볶이를 즐겨 먹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좋아한다며 함께 보던 주말 드라마도 이제는 재미없다며 채널을 돌렸다. 대신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던 연애 오락 프로그램과 막장 드라마에 빠져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 시간도 현저히 줄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어머니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였다. 3년간 한 번도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를 낸 적이 없던 윤지가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에 대놓고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가 건강을 위해 산책을 권유하면 귀찮다며 거부했고 약 복용을 깜빡하자 챙겨달라고 하면 스스로 알아서 먹으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준비해둔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이런 윤지의 변화에 박순덕 여사는 깊은 충격에 빠졌다. 3년간 한 가족으로 지내온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들 박민수의 반응이었다. 박민수는 아내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요즘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스트레스와 아이가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예전 모습에만 가둬두려고 한다며 윤지도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두둔했다. 박순덕 여사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단순한 개성의 표현치고는 너무 극단적인 변화였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윤지의 몸속에 들어온 것만 같았다. 그날 밤 박순덕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순덕 여사는 이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3. 숨겨진 단서들. 박순덕 여사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윤지의 이상한 변화들이 하나씩 더 발견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윤지가 평생 즐겨하던 취미활동을 완전히 그만둔 것이었다. 윤지는 결혼 전부터 피아노를 무척 좋아했다.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대학 시절에는 동아리에서 피아노 반주를 담당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 결혼 후에도 거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로 매일 저녁 1시간씩 연습을 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와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들려주곤 했는데 박순덕 여사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윤지는 피아노 앞에 앉지 않았다. 박순덕 여사가 예전처럼 피아노 연주를 부탁하자 윤지는 손목이 아파서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며칠 후 박순덕 여사는 윤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손목이 아프다던 윤지가 몇 시간씩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박순덕 여사가 다시 피아노 연주를 부탁했지만 윤지는 이번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졌다며 거절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윤지의 글씨체였다. 예전 윤지의 글씨는 간호사답게 정확하고 깔끔했다. 처방전을 쓰듯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는 글씨체였다. 하지만 지금 윤지의 글씨는 성격 급한 사람처럼 휘갈겨 쓴 듯한 모양이었다. 글자의 크기도 들쑥날쑥했고 받침도 삐뚤빼뚤했다. 박순덕 여사가 이상하다고 하자 윤지는 요즘 손목 통증 때문에 글씨가 흔들린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는 그 변명이 석연치 않았다. 손목이 아픈 것과 글씨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윤지의 식습관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다. 평소 건강을 중시해서 현미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을 고집했던 윤지가 갑자기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치킨, 피자, 햄버거 등을 자주 주문해서 먹었고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집밥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남겼다. 특히 윤지가 평생 못 먹던 굴과 새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박순덕 여사는 깜짝 놀랐다. 윤지는 결혼 전부터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굴이나 새우만 먹어도 두드러기가 났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해산물을 먹고 있었다. 박순덕 여사가 해산물 알레르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윤지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보였다. 그러더니 최근에 체질이 바뀐 것 같다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는 알고 있었다. 알레르기는 체질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더욱이 윤지의 해산물 알레르기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었다. 윤지의 수면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밤 10시면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 2, 3시까지 깨어 있다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박순덕 여사가 일찍 자라고 권유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며 반박했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윤지의 향수였다. 평소 윤지는 향이 강한 화장품을 싫어해서 무향 로션이나 연한 꽃향기 정도만 사용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냄새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다. 하지만 요즘 윤지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다녔다. 그것도 예전에 사용하던 은은한 꽃향기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강렬한 머스크 계열의 향수였다. 박순덕 여사가 향수가 너무 진하지 않냐고 하자 윤지는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지니까 젊은 사람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며 도리어 핀잔을 주었다.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박순덕 여사는 한 가지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이 여자가 정말로 윤지가 맞는 것일까? 아니면 윤지와 너무나도 닮은 다른 누군가가 윤지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박순덕 여사는 자신의 상상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떨쳐내려고 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4. 앨범 속 충격적 발견. 박순덕 여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윤지가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 사이 박순덕 여사는 며느리 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다. 평소에도 종종 윤지의 방을 청소해 주곤 했는데 윤지는 오히려 고마워하며 차라리 자신이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 드리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박순덕 여사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윤지가 정말로 이상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방 안을 둘러보던 박순덕 여사는 화장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 윤지가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모두 사라지고 전혀 다른 브랜드의 화장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윤지는 피부가 예민해서 특정 브랜드의 저자극 화장품만 사용했었다. 하지만 지금 서랍에는 진한 메이크업용 화장품들과 강한 향의 향수들이 즐비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윤지가 평생 사용한 적이 없는 빨간 립스틱과 짙은 아이섀도우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옷장을 열어본 박순덕 여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다. 윤지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옷들로 가득했다. 평소 윤지가 입던 단정하고 수수한 옷들 대신 화려하고 노출이 심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미니스커트, 크롭탑, 레깅스 등 윤지가 절대 입지 않을 스타일의 옷들이었다. 심지어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새 옷들도 여러 벌 있었는데 모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들이었다. 그때 박순덕 여사의 시선이 옷장 맨 위쪽 선반에 꽂혀있는 앨범 한 권에 멈췄다. 그 앨범은 윤지가 결혼할 때 가져온 것으로 어린 시절부터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박순덕 여사는 궁금한 마음에 그 앨범을 꺼내서 펼쳐보기 시작했다. 처음 몇 장은 익숙한 윤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유치원생 윤지, 초등학생 윤지, 중학생 윤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하지만 앨범 중간 부분에서 박순덕 여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윤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가 사진에 함께 찍혀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완벽하게 닮았다. 얼굴형, 눈 모양, 코, 입 모든 것이 일란성 쌍둥이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랐다. 윤지는 항상 수줍고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한 명은 당당하고 적극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박순덕 여사는 손이 떨렸다. 윤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다.
결혼할 때도 윤지의 가족은 부모님뿐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박순덕 여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두 소녀가 함께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케이크 위에 초가 15개였으니 15세 생일 사진인 것 같았다. 박순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사진 뒷면에 흐릿한 볼펜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윤지 유나 15번째 생일 -1995년 7월 15일. 유나. 박순덕 여사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윤지와 유나. 분명히 쌍둥이 자매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윤지는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결혼 3년 동안 단 한 번도 쌍둥이 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외동딸이라고 말했었다. 박순덕 여사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앨범을 계속 넘겨보았다.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에서도 두 자매가 함께 찍힌 모습이 여러 장 나왔다. 하지만 대학교 입학 사진부터는 윤지 혼자만 나왔다. 간호학과 입학식 사진, 병원 실습복을 입은 사진, 졸업식 사진 모두 윤지 혼자였다. 유나는 어디로 간 것일까? 박순덕 여사는 앨범의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았지만 대학교 이후의 유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일부 사진들이 칼로 오려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원래는 두 명이 함께 찍힌 사진인데 한 명은 깔끔하게 잘려나가 있었다. 남아있는 부분을 보면 윤지인지 유나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존재를 지우려고 한 것 같았다. 박순덕 여사는 소름이 돋았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지가 쇼핑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급하게 앨범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다. 윤지는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들어왔다.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하나같이 수백만 원씩 하는 브랜드들이었다. 박순덕 여사가 얼마나 샀냐고 묻자 윤지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다. 오늘 하루 쇼핑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썼다고 했다. 박순덕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남편이 성형외과 원장이라고 해도 하루에 1,000만 원씩 쓰는 것은 과도했다. 더욱이 예전 윤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박순덕 여사가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윤지는 돌변했다. 자신이 번 돈도 아니고 시어머니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왜 간섭하냐며 화를 냈다.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쇼핑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덕 여사는 윤지의 반응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예전 윤지였다면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즉시 사과하고 반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앨범에서 본 유나의 당찬 표정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박순덕 여사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윤지가 아니라 유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말이다. 그날 밤 박순덕 여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만약 정말로 유나가 윤지인 척하고 있다면 진짜 윤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유나의 목적은 무엇일까? 설마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박순덕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병원에서의 충격적 발견. 박순덕 여사는 며칠 동안 윤지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다. 그 과정에서 더욱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윤지가 갑자기 병원을 극도로 기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정기검진에 항상 동행했고 간호사 출신답게 의료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에 가자고만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박순덕 여사가 혼자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윤지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보였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박순덕 여사는 혼자서 평소 다니던 대학 병원에 갔다. 그런데 내과 간호사실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 박순덕 여사를 담당하던 김 간호사가 윤지 안부를 물어본 것이다. 윤지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며 교통사고 후 회복은 잘 되고 있느냐고 했다. 박순덕 여사는 깜짝 놀랐다. 교통사고? 무슨 교통사고? 김 간호사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한 달 전 윤지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직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간호사는 박순덕 여사가 몰랐다는 사실에 오히려 놀랐다. 박순덕 여사는 온 몸이 얼어붙었다.
윤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면 그럼 지금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박순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환자실 위치를 물어보고 급하게 그곳으로 향했다. 중환자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었지만 김 간호사가 특별히 잠깐만 들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간 박순덕 여사는 말 그대로 기절할 뻔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가 바로 자신이 알고 있던 윤지였다. 온갖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여자는 분명히 자신의 며느리 윤지였다. 얼굴에 상처 자국이 있었지만 그 온화하고 착한 인상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3년 동안 자신을 정성껏 모셔준 진짜 며느리였다. 박순덕 여사는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았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윤지는 한 달 전 새벽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출혈을 입었다고 했다.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바람에 뇌에 큰 손상을 입어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언제 깨어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병원비는 누군가가 익명으로 계속 납부하고 있어서 치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박순덕 여사는 머리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었다. 진짜 윤지가 한 달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집에서는 가짜 윤지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집에 있는 그 여자는 분명히 앨범에서 본 쌍둥이 언니 유나였다. 유나가 윤지인 척하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순덕 여사는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유나가 언제부터 윤지를 대신해서 들어온 것일까? 아마도 윤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부터일 것이다. 그렇다면 유나는 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이를 기회로 삼아 윤지로 위장해 들어온 것이다. 그 목적은 분명히 자신의 재산이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아들 박민수도 속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조차 아내가 바뀐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란성 쌍둥이라서 외모가 완벽하게 같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성격이나 취향,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달랐는데도 박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면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일까? 박순덕 여사는 집에 도착해서 유나를 다시 바라보았다. 유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명품 카탈로그를 보며 또 무엇인가를 주문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만약 박순덕 여사가 병원에서 진짜 윤지를 보지 못했다면 계속 속았을 것이다. 유나의 연기력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였다. 하지만 이제 박순덕 여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윤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들, 왼손잡이로 바뀐 것, 식습관의 변화, 성격의 변화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이 모든 것은 유나가 윤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았을 때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6. 유나의 치밀한 계획. 박순덕 여사가 유나의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성급하게 들키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유나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며 그녀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박순덕 여사는 유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깨닫게 되었다. 유나의 첫 번째 전략은 박순덕 여사를 정신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유나는 친척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박순덕 여사와 갈등을 만들어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갑자기 대들기 시작하자 친척들은 박순덕 여사가 며느리를 너무 구박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교묘하게 박순덕 여사가 자신에게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고 용돈도 주지 않으며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제한한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 특히 박민수의 작은 어머니인 박영자는 유나의 말을 완전히 믿었다. 박영자는 원래부터 박순덕 여사가 며느리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나의 하소연을 듣고는 큰언니가 며느리를 괴롭힌다며 분노했다. 박영자는 다른 친척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퍼뜨렸고 점점 더 많은 친척들이 박순덕 여사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유나는 또한 박민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연기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어필했다. 박민수는 아내가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나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예민해지셨다며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고 은근히 세뇌시켰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유나가 이미 법률적인 준비까지 마쳐두었다는 점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윤아가 몰래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인 것 같았다. 윤아는 상속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있었고 특히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속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하고 있었다. 심지어 시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있었다. 윤아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다. 먼저 친척들과 남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든 다음 박순덕 여사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순덕 여사가 진실을 폭로하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실제로 박순덕 여사가 며느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노인성 치매나 망상 증세로 여길 가능성이 높았다. 윤아는 또한 박순덕 여사의 건강 상태도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려고 했다. 박순덕 여사가 복용하는 혈압약과 당뇨약을 제때 챙겨주지 않았고 식단 관리도 소홀히 했다. 오히려 박순덕 여사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다. 늦은 밤까지 큰 소리로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불러와서 시끄럽게 파티를 열기도 했다. 박순덕 여사가 항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예민하다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가장 악랄한 것은 윤아가 박순덕 여사의 일상을 흔들어 놓는 방식이었다. 박순덕 여사가 아끼던 화분들을 일부러 죽게 만들거나 중요한 서류들을 다른 곳에 숨겨두기도 했다. 박순덕 여사가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맬 때마다 윤아는 시어머니의 기억력이 나빠지신 것 같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순덕 여사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윤아는 심지어 박순덕 여사의 의료 기록까지 조작하려고 했다. 간호사 경력을 이용해서 병원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고 박순덕 여사의 건강검진 결과에 치매 의심 소견을 추가하려고 시도했다. 다행히 담당 의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서 실패했지만 윤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의적인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박순덕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소름이 끼쳤다. 윤아는 단순히 재산을 탐내는 수준을 넘어서 자신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든 다음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치매 판정을 받게 만들어서 상속권을 박탈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자신은 효부의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윤아가 이 모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타고난 사기꾼처럼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상황을 조작했다. 박순덕 여사는 깨달았다. 자신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7. 아들마저 등 돌린 절망적 상황. 박순덕 여사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아들 박민수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윤아가 친구들과 클럽에 간 사이 박순덕 여사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다. 박민수는 하루 종일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 피곤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자리에 앉았다. 박순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지의 갑작스러운 변화들, 앨범에서 발견한 쌍둥이 언니의 존재, 그리고 병원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짜 윤지는 한 달째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고 지금 집에 있는 것은 쌍둥이 언니 윤아라는 사실을 말했다. 박민수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민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왼손잡이로 바뀐 것, 해산물 알레르기가 사라진 것, 글씨체의 변화, 피아노를 치지 않는 것 등 모든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이다. 박민수도 아내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지만 설마 완전히 다른 사람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박순덕 여사는 아들에게 병원에 함께 가서 진짜 윤지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박민수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박민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스트레스로 인한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워했다. 쌍둥이가 서로 바뀌어 살고 있다는 것은 드라마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민수는 어머니에게 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했다. 최근 어머니가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으며 그것이 망상으로 발전한 것 같다고 했다. 윤지가 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머니가 너무 예전 모습에만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어머니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사소한 일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순덕 여사는 아들의 반응에 절망했다. 그녀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들조차 박민수는 합리적으로 설명해버렸다. 왼손잡이로 바뀐 것은 어깨 통증 때문이고 식습관 변화는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바뀐 것이며 성격 변화는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이라고 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사라진 것도 임신 준비 과정에서 체질이 개선된 것일 수 있다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민수가 유나 편을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박민수는 최근 아내가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사소한 일에도 간섭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심지어 몰래 방을 뒤지기까지 한다며 아내가 상처받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며느리가 이 집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민수의 이런 반응을 보며 박순덕 여사는 깨달았다. 유나가 이미 아들까지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유나는 박민수에게 시어머니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으며 나이가 들어서 이상해지신 것 같다고 미리 세뇌시켜 놓았던 것이다. 그래서 박순덕 여사가 진실을 말해도 아들은 어머니의 망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었다. 박순덕 여사가 병원에서 직접 본 윤지 이야기를 하자 박민수는 더욱 화를 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보고 착각한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윤지가 얼마나 상처받겠냐고 했다. 심지어 어머니가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 같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박민수는 어머니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다. 그 순간 유나가 집에 돌아왔다. 클럽에서 놀고 온 유나는 술에 취해 있었고 진한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차림이었다. 예전 윤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박순덕 여사가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지적하자 박민수는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랐다. 아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뿐인데 왜 간섭하냐며 어머니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했다. 유나는 교묘하게 상황을 악화시켰다. 박민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서러워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이 집을 떠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박민수는 아내를 달래면서 어머니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며칠 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유나는 또 다른 연기를 펼쳤다. 박순덕 여사가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며 의심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짜이고 진짜는 병원에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며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걱정스러워했다. 친척들은 모두 유나의 말을 믿었다. 평소 착하고 효성스러웠던 며느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박민수의 작은 어머니인 박영자는 분노했다. 박영자는 박순덕 여사에게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하냐며 호통을 쳤다. 윤지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만나놓고도 트집만 잡는다며 나이가 들어서 성격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비난했다. 다른 친척들도 박순덕 여사보다는 유나의 편을 들었다. 그들에게 유나는 여전히 착하고 불쌍한 며느리였고 박순덕 여사는 까칠해진 시어머니였다. 박순덕 여사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아들도 친척들도 모두 유나의 편이었다. 심지어 오랜 친구들마저 박순덕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의심이 많아진 것 같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박순덕 여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진실을 말할수록 더욱 이상한 사람이 되었고 침묵하면 유나의 계략이 계속 진행되었다. 박순덕 여사는 깨달았다. 유나는 정말 완벽한 범죄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혼자서라도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8. 결정적 증거 수집 작전.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박순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고 신중하게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녀는 유나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틈을 포착하기 위해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먼저 박순덕 여사가 주목한 것은 유나가 평소 착용하지 않는 결혼반지였다. 윤지는 결혼할 때부터 결혼반지를 무척 소중히 여겼다. 샤워할 때나 잠잘 때도 절대 빼지 않을 정도로 애착이 강했다. 심지어 반지 때문에 손가락에 자국이 날 정도였는데도 빼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는 결혼 반지를 자주 빼두었다.
특히 외출할 때나 친구들과 만날 때는 아예 끼지 않고 나갔다. 박순덕 여사가 이상하다고 지적하자 윤아는 요즘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끼워지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박순덕 여사는 윤아가 빼둔 결혼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이니셜이 윤지가 아니라 다른 글자였던 것이다. 윤지의 결혼 반지에는 YJ&MS라고 새겨져 있어야 했는데 윤아가 착용한 반지에는 전혀 다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윤아가 자신의 반지를 착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 단서는 의료 기록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간호사 출신인 윤지가 평소 자신의 건강 기록을 꼼꼼히 관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윤지는 집에 개인 의료 기록 파일을 만들어 두고 모든 검진 결과와 처방전을 정리해서 보관했다. 박순덕 여사는 윤아가 없는 사이 그 파일을 확인해 보았다. 파일에서 박순덕 여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윤지의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최근 윤아가 받은 건강검진 결과에는 B형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혈액형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고유한 특성이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의 윤지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 박순덕 여사는 이 검진 결과지를 조심스럽게 복사해서 숨겨두었다. 세 번째 증거는 윤아의 과거 기록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윤아의 과거를 조사했다. 탐정이 찾아낸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윤아는 과거에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었고 특히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로 2번이나 기소된 적이 있었다. 또한 윤지와 윤아는 고등학교 졸업 후 사이가 나빠져서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윤아가 과거에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기록이었다. 원래 윤아는 윤지와 약간의 외모 차이가 있었는데 몇 년 전 성형수술을 통해 윤지와 완전히 똑같은 얼굴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지로 위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윤아의 범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네 번째 단서는 윤아의 금융 거래 내역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윤지 명의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윤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 이후부터 대규모 현금 인출과 명품 구매가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윤지가 평생 관심도 없던 주식 투자까지 시작했고 고위험 투기성 투자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었다. 이는 분명히 윤아의 소행이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윤아의 지문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윤아가 사용한 물컵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이를 경찰서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윤아의 지문은 윤지와 완전히 달랐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지문까지 같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였다. 마지막으로 박순덕 여사는 진짜 윤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정말로 자신의 며느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DNA 검사 결과는 99.9% 일치했다. 병원에 있는 환자가 박민수와 결혼한 진짜 윤지였던 것이다. 박순덕 여사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결혼 반지의 이니셜, 혈액형 차이, 과거 범죄 기록, 성형수술 기록, 금융거래 내역, 지문 분석,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이 윤아의 정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폭로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모두 모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윤아의 정체를 폭로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경찰과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해 두었다. 혹시 윤아가 폭로 후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9. 폭로와 파국의 순간. 박순덕 여사는 박민수의 생일을 핑계로 대가족 모임을 계획했다. 평소라면 윤아가 이런 모임을 꺼렸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섰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윤아는 이 기회에 박순덕 여사의 정신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든 친척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했다. 그래서 박순덕 여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한 친족들의 동의를 얻어내려는 계획이었다. 모임 당일 박민수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가족, 사촌들까지 총 15명이 모였다. 윤아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친척들 앞에서 효부의 모습을 연출했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는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두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식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인 순간 박순덕 여사가 일어섰다. 그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든 분들을 모셨다고 말했다. 친척들은 또 며느리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하려는 것인지 걱정스러워했다. 하지만 박순덕 여사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첫 번째 증거부터 차근차근 제시하기 시작했다. 윤지의 결혼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친척들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실제로 반지를 확인해보니 정말로 다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윤아는 당황하며 반지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변명했지만 박순덕 여사는 그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두 번째는 혈액형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윤지의 과거 의료 기록과 최근 검진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었다. 과거에는 분명히 O형이었는데 최근에는 B형으로 나와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이었다. 친척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윤아는 검사상 오류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립탐정이 조사한 윤아의 과거 범죄 기록이었다. 박순덕 여사는 윤아의 실명과 함께 과거 결혼 사기 전과 성형수술 기록 등을 모두 공개했다. 친척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이 3년간 착한 며느리로 알고 지낸 여자가 실제로는 전과자였던 것이다. 윤아는 이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다. 네 번째는 지문 분석 결과였다. 박순덕 여사는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지문 비교 자료를 제시했다. 윤지와 윤아의 지문이 완전히 다르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순간 모든 친척들의 표정이 변했다. 이제는 박순덕 여사의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박순덕 여사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진짜 윤지가 한 달째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제시했다. 병원에 있는 환자가 박민수와 결혼한 진짜 윤지라는 과학적 증거였다. 이 모든 증거를 듣고 본 친척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특히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이 3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들 앞에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윤아가 돌변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윤아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착한 며느리 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윤아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다. 자신이 윤아이고 윤지의 교통사고를 기회로 삼아 그녀를 대신해 이 집에 들어왔다고 실토했다. 윤아는 오히려 당당했다.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이유를 거침없이 말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평생 동생인 윤지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자신의 원망을 쏟아냈다. 윤지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은 항상 문제아 취급받았다고 했다. 그런 윤지가 좋은 남편을 만나 부유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윤아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이 집의 재산 박민수라는 성공한 남편 그리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든 것이 자신에게도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윤지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태어난 순서와 성격 차이 때문에 차별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윤지의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아가 앞으로의 계획까지 거침없이 밝힌 점이었다. 박순덕 여사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박민수와는 이혼한 후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낼 계획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진짜 윤지는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무도 진실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친척들은 윤아의 차가운 계산과 악랄함에 경악했다. 3년간 이 집에서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해온 것도 박순덕 여사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운 것도 모두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다. 박민수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가짜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윤아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10. 진실과 응보의 끝. 윤아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해 했다. 그녀는 윤지의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었다고 실토했다. 자신이 고의로 윤지를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했다는 것이었다. 윤지에게 급한 일이 있다며 새벽 시간에 외출하도록 속이고 교통량이 많은 위험한 도로로 가게 만들었다고 했다.
물론 직접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윤아가 윤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대신 집에 가서 윤지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자신의 물건들로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윤지의 신분증과 각종 서류들을 자신이 가져간 후에야 병원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다. 친척들은 윤아의 고백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언니를 해치려고 한 악마 같은 존재였다. 특히 박민수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가 실제로는 아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가해자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그를 엄습했다. 박순덕 여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 윤아의 고백이 시작되기 전부터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고 경찰도 이미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박순덕 여사가 신호를 보내자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윤아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윤아는 수갑을 차고도 끝까지 당당했다.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더 일찍 실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그녀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익만이 중요했을 뿐이었다.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윤아는 박순덕 여사를 노려보며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중얼거렸다. 사건이 정리된 후 박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에서 진짜 아내 윤지와 재회하는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렸다.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온화하고 착한 아내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비록 의식을 잃고 있었지만 평화로운 표정의 윤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박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자신이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 가짜를 진짜로 착각했던 것, 그리고 진짜 아내를 홀로 고통받게 방치했던 것에 대해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박민수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무책임했는지 깨달았다.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의 변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자신은 평생 가짜와 살면서 진짜 아내는 병원에서 외롭게 죽어갔을 것이다. 다행히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와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다. 윤아가 체포된 지 일주일 후 윤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다. 처음에는 기억이 흐릿했지만 점차 사고 전의 기억들을 되찾기 시작했다. 윤지는 자신이 쓰러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쌍둥이 언니 윤아가 자신을 대신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속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했다.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감사를 표했다. 만약 박순덕 여사가 포기했다면 자신은 영원히 잃어버려진 존재가 되었을 것이라며 시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의지에 감격해했다. 박순덕 여사 역시 진짜 며느리를 되찾은 기쁨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3년간 쌓아온 정이 가짜였다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다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윤지의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기억력과 운동 능력에 일부 장애가 남았다. 하지만 가족들의 헌신적인 돌봄과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어 갔다. 특히 박순덕 여사는 며느리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윤지를 돌보고 재활운동을 도왔으며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었다. 박민수 역시 아내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병원 업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윤지의 치료에 전념했다. 그는 아내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고 윤지도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했다. 두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 오히려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한편 윤아는 법정에서 여러 제목으로 기소되었다. 신분 위조, 사기, 횡령, 살인, 미수 등의 제명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윤아의 과거가 더욱 자세히 밝혀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보였고 성인이 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유한 남성들을 상대로 한 결혼 사기는 이번이 세 번째였다. 재판부는 윤아의 범죄가 매우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기가 아니라 언니를 해치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고 사회 전반의 가족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윤아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었고 15년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었다.
사건이 종료된 지 6개월 후 윤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일부 기억력 장애는 남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윤지는 자신을 구해준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고 박순덕 여사는 진짜 며느리를 되찾은 기쁨으로 매일을 행복하게 보냈다. 박민수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랑이란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지혜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는 아내와 어머니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순덕 여사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비록 혼자서 모든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을 감당해야 했지만 끝까지 진실을 추구한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다.